오늘은 DX, 코드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지털 혁신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강정우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나스닥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첫 번째가 아마 테슬라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군으로 네. 뭐 넷플릭스나 뭐 월트 디즈니나 뭐 이런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마침 넷플릭스와 이 월트 디즈니의 경쟁력에 대해서 네. 다루신 책이라 네.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럼 이제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넷플릭스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로,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과 관련된 비즈니스로 가장 떠오르는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넷플릭스를 책에서는 데이터로 만든 소우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왜 그렇죠? 소우주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잖아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팽창하는 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고객 데이터, 그리고 끊임없이 또 분석되는 영화라는 훌륭한 재화 서비스, 계속 팽창해 나갈 수밖에 없는 데이터로 구성된 큰 움직이는 사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데이터로 만든 소우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팽창한다라는 것의 직접적인 의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여러 나라에서 컨텐츠를 사가지고, 뭐 한국도 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표현하신 건가요? 네,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요. 넷플릭스는 영화가 하나라도 그것이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는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죠. 뭐 공포물도 있고, 호러물도 있을 거고, 멜로물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영화 분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판에 박힌 그런 높은 수준의 분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르를 77,000개로 분류를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의 장르를. 네, 전체 장르를 다 합하면, 그러니까 전체. 공포물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의 장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영화의 길이, 또 주연 배우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 영화가 같은 공포물이라도 코믹이 가미되어 있는가, 아니면 스토리가 강한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선택할 만한 그런 기준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화된 여러 가지의 영화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류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콘텐츠가 하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청 습관에 따라서 그 콘텐츠를 새롭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분석해서 자기의 팔 것을 정의하는 그런 사업체인 거죠. 네. 저도 그 넷플릭스를 유료 가입해가지고 한 몇 달 써보니까, 네. 뭘 하나 영화를 보면은 그와 비슷한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계속 추천해가지고 이게 막 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사실은 영화는 사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 같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넷플릭스가 하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데브란 영화 아시죠? 네. 데브란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데브란 영화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할 때 말론 브란도 이미지를 띄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파치노를 띄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 신나는 총격전 장면을 띄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고편 이미지를 잡아낼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좋아할지를 잘 예측해서 그걸 다 개인화해서 보여주는 게 넷플릭스의 힘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고편이라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데. 옛날 시대에서 그랬죠. 예, 이건 이제 극장에서. 예전 방식.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그러면은 버전이, 예고편도 여러 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영화에서 의미 있는 영화 프레임을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추출을 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존의 시청 습관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주인공의 네임밸류를 보고 영화를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까 데브란 영화 같은 케이스에서는 말론 브란도나 알파치노가 예고편 이미지로 제시가 돼야겠죠. 저 같은 경우 뭐 알파치노 팬이니까.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파치노를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알파치노 그 버전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알파치노가 주연했던 다른 영화들이 또 제시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게 그 제작비? 네. 이게 시스템 구성비가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소우주라고 표현한 데는 이만한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유연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사실은 아직까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는 비전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돈 못 버니까. 네, 돈 들어가는 구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 가지가 됐네요, 이제. 예전부터 넷플릭스는 제작을 원래 했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즈니로부터도 라이센스를 사오는 그런 컨텐츠 소싱 비용 굉장히 크게 들어갔고, 그 이전에 남들과 다르게 그런 개인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또 아시다시피 직접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거의 1년에 한 20조 원 가까운 돈을 엄청난 쓰고 있죠. 금액이네요. 네. 네.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또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3,300만 개의 넷플릭스라는 네. 이제 말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네. 의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넷플릭스 전체 유료 가입자는 1억 2천만 명을 이미 넘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극장을 보면 그거는 하나의 극장이죠. 똑같은 예고편이 나오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하는 예고편도 광고도 심지어는 전부 다 하나의 버전만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사람들을 몇 사람으로 분류해서 3,300만 개의 서로 다른 버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300만 개의 명의 고객이 있다. 하나의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해서 보여주는 서로 다른 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만 7천 개의 영화 장르 그리고 3,300만 개의 고객을 가상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뭐 사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고 안 되죠. AI를 활용하겠네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사실 요즘에는 더 인공지능보다 좀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전에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잘 저장해 놓고 보관해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걸 실용적으로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실용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데이터 과학을 자신의 사업에, 자신의 몸에 제일 맞게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이라는 훌륭한 클라우드 사업자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넷플릭스가 거의 아마존에게 가장 큰 대형 고객 1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네. 아마존 기업 분석했던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곳들이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잘 누가 못했죠. 내 정보를 어디 남한테 맡길까? 네네. 예. 실제로는 보안에 대한 이슈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컴퓨팅을 사용하는 그 피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똑같은 양을 쓰는 건 아니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예전에 DVD 배송업을 할 때 인터넷으로 지금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돌리지만은 그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을 때는 피크에 자기네들 서버가 다운되는 걸 몇 번 겪었어요. 꼭 스트리밍을 나중에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인터넷 DVD 배송업 대여업 상에서도 이런 피크 관리는 선제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남들이 클라우드를 잘 모를 때부터 아마존 제프 베조스를 파트너로 선택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이 넷플릭스는 DVD 대여업을 했었던 네, 건가요? 원래는 예전에는 우리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예, DVD 그랬죠. 렌탈하는 가게. 미국에도 똑같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큰 DVD 렌탈 숍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인 체인. 거기에 대항해서 사업을 펼친 넷플릭스의 첫 번째 모습은 지금의 스트리밍 인터넷 사업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자기 이런 DVD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우편으로 배송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돈을 벌어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좀 더 영화를 편하게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변신을 해버렸죠. 네. 아직도 아주 일부는 배송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배송업이 있고 여전히 돈을 잘 법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혁신을 한 거네요. 네, 맞죠. 사실은 인터넷하고 디지털 기술이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일찍 이해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리드 헤이스팅스와 같은 넷플릭스 창업자도 인터넷 기술의 어떤 잠재력을 굉장히 일찍 깨달았던 거죠.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기의 사업 모델 자체를 인터넷 기반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던
네. 사실 그때 시장 지배자였던 블록버스터는 좀 파산했죠. 파산했죠. 예.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는 블록버스터도 이런 스트리밍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넷플릭스보다도 블록버스터가 먼저 시도했었어요. 스트리밍으로, 그러니까 비디오로 인터넷으로 나의 영화를 서비스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는 예전에 천리안이나 유니텔 기억나세요? 네, 그 있죠. 모뎀 소리 기억나시죠? 삐 하고 소리 나는. 아직까지 미국의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것들이 오지 않았었던 시기예요. 근데 본인들은 이미 넷플릭스로부터 공격받아서 굉장히 오프라인 사업이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는데 사업이 적자다 보니까 돈은 많지 않고,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매출이 무너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적자였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그만 파산하고 말았죠. 그렇게 보면은 넷플릭스는 정말 전략을 잘 선택한 거네요. 시기적으로도 좀 뭐 맞았던 것 같고. 네, 시기적으로 잘 맞았고, 또 하나는 전 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도 좀 가장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DVD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모든 영화들을 분석을 해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인화로 한다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선택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변치 않는 소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이 어떤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근데 23년째 안 바뀌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모토는 하나라고 봅니다.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 네, 근데 찾는 심플하네요. 너무 심플하죠.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하나는 요즘엔 더 나가서 직접 만들어서라도 보여주자. 거기까지 나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넷플릭스를 좀 뭐라 그럴까, 시장 지배자 네. 혹은 혁신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경쟁력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가격 경쟁력인 것 같아요. 싸다가 아니고요. 가격을 올려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4월에 넷플릭스 망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부터 디즈니나 HBO나 여러 회사들이 우리 앞으로 스트리밍 하겠다. 넷플릭스 이제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줬던 제품들 다 걷어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는 넷플릭스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독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넷플릭스는 한 4, 5년 동안 계속 가격을 올려왔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는 줄지 않았고 계속 수입은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망을 많이 해보면 하는 것들을 보면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 점유율도 좀 떨어지겠고, 왜냐하면 디즈니의 밥 아이거 회장이 앞으로 5년 동안 돈 벌 생각 없다, 나는 쏟아붓겠다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지배력을 가지려 보는 거는, 중동이나 다른 여러 신흥국에서는 넷플릭스만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가 아직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상당 기간 세상에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특정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면서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 넷플릭스가 지난 한 4년 동안 그걸 보여줬습니다. 약간 애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높은 네. 그 팬덤이 형성돼 있는. 그렇죠. 넷플릭스가 또 그런 소위 그런 부류의 사업자라는 걸 보여주는 건 광고를 안 틀잖아요. 네, 오로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고객 충성도, 그리고 맞춤화라고 하는 본인들의 핵심적인 경쟁력만 갖고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수입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그런 걸 방증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약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과연 콘텐츠의 깊이를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는.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많이 전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고 돈을 많이 벌어준 10개의 콘텐츠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회사들이 리서치에서 분석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넷플릭스가 굉장히 오리지널 콘텐츠 많이 제작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바뀌지 않은 건, 가장 많이 보는 10대 영화 중에 단 2개만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다른 8개의 타이틀은 다른 제작사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고,
그 제작사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도 스트리밍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컨텐츠를 올해 연말이면 걷어들이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 네. 그런 중에 유명한 게 어벤져스 시리즈, 마블, 더 오피스 이런 그 유명한 어떤 컨텐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려면 본인들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얼마나 빨리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냐, 그게 사실은 변수죠. 사실 그게 제작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맞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도 비디오 사업을 하고 심지어 디즈니라는 전통적인 제작 하우스도 이제 스트리밍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보통 넣는 돈이 한 7에서 한 8조 정도 연간 계획하는데 넷플릭스는 작년부터 한 20조씩 지금 쓰고 거의 3배 가까이 하네요. 예, 급한 거죠. 근데 사실 그 흐름이라는 걸 한번 꺾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넷플릭스의 위기설이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게 이제 디즈니의 이 스트리밍 사업 전환하는 거 네.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충격적이었는데 네. 디즈니의 경쟁력도 이 반면으로 정말 뛰어난 거잖아요. 뛰어나다고 보죠. 사실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넷플릭스 창업자한테 지금 여전히 회장직에 있고 CEO직에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아니 이렇게 NBC, 뭐 컴캐스트, 뭐 HBO, 애플, 아마존, 디즈니까지 다 뛰어들면 겁나지 않냐. 그 중에 누가 제일 신경 쓰이냐고 했더니 사실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딴 사업자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오로지 디즈니만 신경이 쓰인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디즈니는 세대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사랑받는 컨텐츠를 제작할 줄 아는 사업자라는 거죠. 바로 컨텐츠 제작 능력에 있어서 디즈니는 굉장히 무서운 경쟁자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그 다른 뭐 HBO나 뭐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낯설은데 그쵸. 디즈니는 어느 나라를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디즈니만큼 많은 연령층에 골고루 사랑받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 잘 없죠. 네. 그냥 저는 디즈니 하면은 그냥 약간 애니메이션 네. 뭐 이런 쪽만 떠오르는데 네. 의외로 많이 있나 보죠. 네, 사실 요즘에는 성인물도 제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옳으신 지적이세요. 한 가지는 디즈니의 콘텐츠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받지만 넷플릭스 대비 약점도 지적을 받아요. 뭐냐면 콘텐츠 원작이 제작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연령대가 사실은 거의 지금 스트리밍 사업자들 중에 HBO를 제외하면 제일 높고요.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원래 콘텐츠 제작이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 놓고 그게 명작이 돼서 계속 뭐 울고먹는다 그래야 될까요? 찍어내면서 돈을 벌면 그만큼 행복한 건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디즈니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죠.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는 킹덤 보셨어요? 네, 그 조선의 예전에 한 수백 년 전에 가상의 조선 시대에 네네. 좀비를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창의적인 트렌디한 감각의 제작을 과연 디즈니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죠. 네.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게 인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사실은 예전만큼 디즈니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많이 보진 않아요. 네. 네, 예전에는 미국의 어떤 중산층 가정들, 특히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중산층 가정들은 집에 가면 사실 아이들은 할 일이 디즈니를 틀어놓는 일밖에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콘텐츠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디즈니 플러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디즈니 채널의 일반 케이블 TV의 채널의 시청 습관을 보면 알라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콘텐츠들만 골라서 여러 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작이 갖는 위력은 여전한데 과연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 정도로 채널의 위력, 그 디즈니의 콘텐츠의 위력이 있는가?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볼 만한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또 의문점이 찍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 게임 같은 거가 너무나 역동적이고 맞아요. 예,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이 옛날같이 무슨 백설공주 이런 그 잔잔한 컨텐츠들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그런 들어요. 지적도 있습니다. 변치 않는 고전의 위력은 분명히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맨날 그런 고전에만 탐닉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디즈니한테는 큰 도전이죠. 실제로
디즈니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세대 구성의 변화예요. 밀레니얼의 부상. 밀레니얼은 대표적으로 예전만큼 가족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 시청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던 테마파크의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 혹은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보던 여러 가지 디즈니의 콘텐츠들, 과연 예전 같을까? 그런 고민이 상당하죠. 네. 그럼 어쨌든 본인들도 이제 어떤 사업 전망, 비전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뼈를 깎는 결정, 또 제살 깎아 먹는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디즈니가 얘기를 해요. 작년, 재작년에 디즈니 밥 아이거 회장, 전 회장이죠. 회장이 스트리밍 사업에 발을 담그겠다고 선언하면서 단기간에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돈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게 분명을 한데, 사실은 넷플릭스가 이미 혁신해 놓은 그 게임장의 후발주자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미 기존에 뭐 아까 1억 3천 뭐 이렇게 수많은 네. 유저들을, 회원들을 이미 가입시킨, 그게 그렇죠.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디즈니가 그거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네. 본인들도 물론 성장 전략이 있겠죠. 네. 작년에 뭐 하루 만에 1,000만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언택트 분위기 때문에 지금 가입자 수 증가세가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천만을 이미 많이 등록을 했네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만. 그런데 밥 아이거 회장이 했던 얘기처럼 5년 동안 돈 벌 의사가 없다라는 건,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쏟아붓겠다. 두 번째는 스트리밍 전용으로 제작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따라잡기에 좀 유리하다고 보는 관점이 좀 있어요. 마케팅적으로. 첫 번째는 디즈니는 소위 이제 넷플릭스가 되게 심하게 몰아쳤던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케이블 TV 사업자들. 예, 적들이죠. 케이블 TV 사업자 입장에서 넷플릭스가 너무 약속하고 없어졌으면 좋을 그런 존재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 많은 통신사들. 예. 워낙에 콘텐츠를 송출을 많이 하니까 망을 많이 사용해서 부하를 엄청나게 가져가고, 또 하나는 많은 전 세계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OTT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가 선수를 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한테 우군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즈니는 채널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꼭 채널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 콘텐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손잡을 만한 생태계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코드 커팅이라고 하죠.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케이블 TV의 이 코드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케이블 TV 가입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이제 예전에 보던 전기선 같은 걸 다 뽑아버리고 스트리밍으로 가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케이블 TV 사업자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버라이존 같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디즈니한테 굉장히 구애를 많이 하죠. 버라이존에 가입하면 1년 동안 디즈니는 공짜로 보게 해주겠다. 뭐 이와 같이. 그래서 따라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통적인 브랜드를 잘 활용한 방법도 있겠지만, 주변에 마케팅을 같이 해줄, 넷플릭스에 함께 대항해줄 그런 우군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디즈니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묘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수나 네. 어떤 질적인 면과 다양성, 그 다음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수나 다양성, 네.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비교했을 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자기 채널에서 쓰인 방영되는 것, 내가 만든 것이든 남이 갖고 만든 것이든 압도적으로 넷플릭스가 많아요. 원래부터 넷플릭스는 상인이었어요. 유통 상인. 자기가 만들지 않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아주 오래된 영화부터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디즈니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니까 인식하는 가치. 저기는 양에 관계없이 디즈니에 가면은 좋은 컨텐츠를 볼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아니면 넷플릭스에 가면 좋은 컨텐츠를 볼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역전이에요. 네. 디즈니가 더 우월해요? 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디즈니에는 좋은 컨텐츠가 많아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느끼는 그 강도가 넷플릭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게 엄청 큰 경쟁력이네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상대적으로 작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많고 또 품질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이 높죠. 예. 사실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가 갖는 10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갖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디즈니가 됐든 그 넷플릭스가 됐든 이제 고객의 경험에 마법을 입힌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은 디즈니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바예요.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네. 사실은 디즈니는 넷플릭스가 본인들의 사업의 소명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한테 좋은 영화를 보여주겠다, 찾아주겠다라는 거라고 하면 디즈니의 사업의 소명은 한마디로 감동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그 감동의 스토리텔링의 요체는 뭐냐면 공감이고 또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디즈니만큼 어떤 텍스트라고 하죠. 글로 써여져 있는 이야기를 현실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기업이 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정말 많은 기술이 동원이 됐죠. 예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그 책의 저자가 충분히 훌륭한 기술은 마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디즈니라고 하고, 우리가 사실은 디즈니 테마파크에 가서 보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보틱스 기술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보면은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을 창조하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단연 디즈니만큼 독보적인 디즈니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까지는 그 넷플릭스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오래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카카오톡 있었을 때 라인 많이 2위, 뭐 거의 숫자가 육박했지만 네. 그냥 우리 쓰던 거 쓰잖아요, 다. 네, 습성이라는 게 모두가. 되게 무섭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례가 떠오르면서 넷플릭스의 압도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 뭐 인터넷의 사업은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습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자기가 중독돼 있는지도 모르고 늘 쓰던 걸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넷플릭스가 쉽게 고객 이탈을 잘 시키지 않는 그런 그 시장 지배력을 잘 보여줘 왔어요. 스트리밍의 세상에서 과연 디즈니가 예전에 하던 만큼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TV에서 보던 만큼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즈니가 굉장히 기술을 많이 차용하고 로봇도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도 훌륭하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많이 차용해왔던 건 사실이고 앞서갔던 건 사실인데,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람들의 취향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뭔가 맞는 걸 서비스하고 하는 플랫폼 기술은 약간 디즈니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력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기술이거든요. 과연 새로운 플랫폼의 세상에 디즈니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죠. 그러네요. 저희 그 주가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넷플릭스가 이제 현재 556불이네요. 근데 네. 3월달 저점 대비 거의 2배 이상 오른 것 같고, 네. 그 디즈니는 그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한 네. 7, 80% 정도 선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넷플릭스를 좀 더 우월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주가를 설명은 아마 존리 선생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가치를 그렇게 대변하지 생각합니다. 않는다. 뭐 저는 이제 뭐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그동안 컨설팅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넷플릭스는 전형적인 무형의 비즈니스죠. 언택트 비즈니스고 모든 그 상품이 팔리는 채널이 다 언택트지만 디즈니의 상당 부분의 수익을 갖고 있는 건 테마파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테마파크가 거의 지금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하긴 뭐 극장도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쪽 극장 수입이 상당할 텐데.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디즈니가 언택트 비즈니스 스트리밍을 선택한 것, 그리고 뛰어들기를 한 건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극장이 문을 닫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의사결정들이 사실 제작사나 컨텐츠 유통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 개봉을 극장을 바이패스해버리는 사례들이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MBC라는 회사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도 본인들이 만든 영화들을 의뢰 예전에는 극장에서 먼저 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코비드 19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OTT 스트리밍 플랫폼을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극장에서 개봉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혁신적인 경험을 쌓고 나면 굳이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예전에 레거시라고 그러죠. 필요 없었던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만 하겠네요. 네. 또 그것이 전 세계의 어떤 스트리밍 지배 사업자의 향방을 나타내는 어떤 액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럴 이제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테니까. 네.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석가들이 앞으로 스트리밍 사업 어떻게 될까 전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혼자 있었는데 디즈니라는 거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고 MBC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뭐 컴캐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자가 들어왔고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 또 애플도 있고 HBO라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전망은 예전에 1970년대 후반에 글로벌 항공산업이 규제 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항할 수 있는 노선도 자유화되고 가격도 막 자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기술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막 들어왔다면 그 당시에는 규제의 그 완화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장이 막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특색 있게 살아남아 있는 사업자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런 사업자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굉장히 기존의 강자들이 더 강해진 것도 있어요. 근데 강해졌던 힘이 바로 데이터 분석력이었어요. 네. 그렇게 노선이 자유화되고 개인화돼서 가격을 달리할 수 있어지면 고객의 여정을 잘 분석하고 또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화를 막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금도 뭐 유수의 항공사로 남아있는데 그 항공사가 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굉장히 큰 항공사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처럼 되게 니치, 그렇죠? 맞춤화된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신생 사업자도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는데 아마존, 그 다음에 디즈니, 넷플릭스 이 3개 사업자는 분명히 살아남을 것 같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특색 있는 OTT 사업자는 마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살아남은 것처럼 살아남지 않겠어? 이렇게 전망을 하죠. 네, 그렇군요.